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첫째 시간에 어디서 끊어진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말하는 중간에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끝났으면은 다음 시간에 뭔가 얘기할 생활. 일단은 그 식생활 관리의 기본에 있어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식생활 관리의 그 개념이랄까,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생활 관리 개념은 이제 첫 번째 식생활 관리 그 정의를 얘기를 한다면은 영양 필요량이라든가 식비 예산, 식사 계획, 이제 그 어떤 그 영양 필요량은 그 뭐 남녀, 성별, 성별, 그 다음에 뭐 연령대, 활동량 이런 데 따라서 각각의 그 영양 필요량이 달라질 것이고, 식비 예산은 그 식대가 얼마씩인지, 한 식에 뭐 식대가 뭐 5,000원인지 3,000원인지 이런 식비 예산. 그 다음에 식사 계획. 식품을 어떤 것을 선정을 하는지, 어떤 메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식품을 선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명태국을 끓인다면은 동태국을 끓인다면 동태에 들어가는 동태, 뭐 무, 파, 마늘, 뭐 양념류 이런 식품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선정을 하면은 식품을 또 구매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를 하고 조리를 하고 상차림 등 식생활 전반에 관계되는 여러 요소에 의한 관한 의사를 결정을 통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서 어떤 그 식생활 관리의 PDS 사이클을 해가지고 플랜, 두, 실행, C, 평가 이렇게 해서 P는 플랜, D는 두, 그 다음에 S는 C, 평가 이렇게가 이 PDS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행위를 식생활 관리의 PDS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서 최적의 영양과 딱 맞는 영양과 최고의 기호도 만족을 위해서 식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바로 이 식생활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식생활 관리의 3요소로는 뭐 계획, 플랜, 그 다음에 실행, do, 그 다음 평가, C 이렇게 해서 PDS 사이클 라고 하고, 단독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는 어떤 것 순환 체계이다. 계획을 잡으면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겠고,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되는 것을 계획을 했는지 제대로 실행을 했는데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 보통 뭐 다른 데서는 또 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그 다음에 계획을 할 적에 배제를 시킨다든가, 잘된 것은 그대로 더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의 PDS 사이클, 식생활 관리의 PDS 사이클에서 3요소라면은 플랜, 두, C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관리도 하나의 어떤 그 경영 관리의 경영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세 가지 요소는 단독적으로 뭐 성립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순환 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한다. 즉 PDS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 순환 체계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의 그 시스템을 본다면은, 식생활 관리는 투입, 변환 과정, 그 다음에 산출로 이루어지는 운영 체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그 투입물, 인풋, 그 자원을 집어넣는다. 즉 이 자원의 종류는 본다면은 뭐 우리가 물적 자원이라든가 뭐 인적 자원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운영적 자원이라든가,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만 이런 그 자원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투입을 했는 것들이 이 투입할 적에 뭐 식생활 관리자의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인적 자원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인가, 또 물적 자원과 뭐 운영력 자원에 의해서 소비가 전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환을 시키다, 의사결정을 하는 즉 그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이 투입했는 인풋, 아웃풋을 변환시키는 그것이 바로 의사 본인, 어떤 식생활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을 한다든가 모색, 비교, 선택 이런 4단계로서 사실 이 변화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실제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능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 의사결정을 할 적에는 그 통제 요소가 따르겠죠. 식사의 목표라든가 식생활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식단이 작성되고 식사를 했을 때에 그 만족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피드백을 해서 다시 또 이제 더 계속적으로 똑같은 자원을 투입을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겠고, 통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입물을 본다면은,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이 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산출물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투입물이 산출물 위에서 투입되는 자원이라고 본다면은 물적, 인적, 또 운영적인 자원을 늘 말하는데, 이 물적 자원으로는 피지컬 리소스라고 그래갖고 재료, 식품의 재료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설비, 에너지 등이 이런 물적 자원이 되겠고, 인적 자원은 관리자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기술 혹은 능력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적 자원은 시간, 돈 혹은 정보,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즉 관리자의 지식, 기술, 운영 능력 등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적 자원과 운영적 자원의 소비가 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자원을 활용을 해서 투입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자원을 활용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는 이제 이 아웃풋, 즉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산출물이 나올 동안에 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이제 변환을 시키는 어떤 것이 되겠는데,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의사결정 과정이 바로 이 변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은 가치관, 자원, 능률 등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결정에 포함되는 요소로는 영양 필요량이라든가 각자의 어떤 남녀 성별에 따라서 또 연령대에 따라서 활동 강도에 따라서 이런 것에 따라 각각 틀리겠죠. 그래서 영양 필요량, 그 다음 식비 예산, 식사 계획, 기여도를 반영하고 식품 구매 조리, 상차림 뒷정리, 식품 저장, 위생관리, 주방관리 등의 식생활 전반에 관계되는 것이 바로 이 의사결정에 포함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의사결정과 목표 달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의사결정 단계에는 보면은 목표 설정 상황을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목표를 설정했으면 다양한 선택을 모색을 하고 가능한 방법들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이 비교하고 난 다음에 평가라든가 최종안을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한 어떤 최저안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 결과를 평가하고 재검토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출물은 식생활 관리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식단 또는 식사와 만족감이 바로 이제 산출물이 되겠죠. 처음에 투입되는 인풋에 대해서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그 투입물, 그죠? 자원,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운영적 자원을 투입을 해서 변환 의사결정을 하고 산출물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통제 요소는 계획과 이행 결과가 서로 차이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부 통제 요소는 식사의 목표라든가 가치관의 식생활의 가치, 외부 통제는 식문화라든가 규범 이런 것들이 통제 요소가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출물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식사 대상자에 의한 식사 평가를 반영을 하죠. 이 피드백을 한 다음에 올바르지 않다, 부족하다, 아니면 아주 훌륭하다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시 인풋을 넣을 때에 그대로 간다든가 아니면 제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의 의의를 본다면은 예전에는 식량 자원이 부족하고 또 뭐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식재료라든가 이런 종류 제한으로 식생활 대상이 단순화하고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식량이 정산되고 가공, 저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과학 기술이 발달로 식품 종류라든가 양이 풍부해지고 경제 수준도 향상되고 소득의 증대로 육류 소비량이 증가되는 이런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결과는 결국 너무 많은 소비를 하다 보니까 비만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등 생활습관병이 증가된다든가 환경병원 변화에 따른 아토피 환자, 식품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 식중독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생활 관리는 과거, 현재, 결과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식생활 관리를 할 때에 현대인의 식생활 관리는 개인이나 가정, 사회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생활 관리의 필요성과 의의를 부여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관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의의를 갖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 의의는 생리적, 신체적인 의의, 즉 식생활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든가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건강을 정진한다든가 뭐 질병을 어떻게 뭐 치료를 한다든가 예방한다든가 이러한 것들. 그 다음 심리적, 정서적인 의의로는 사람은 동물과 달리 식생활을 통해서 식욕만을 채우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은 배만 불리면 되지만 사람은 어떤 정서적으로도 만족을 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식생활을 잘 함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동물하고 틀린다. 즉 개개인의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얻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문화적 의의, 즉 식사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한다. 커피를 마신다든가 밥을 같이 한 끼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또 아니면 뭐 파티를 하면서 식사를 어떤 제공받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어떤 그 식문화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어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식생활은 관리자가 식생활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의 목적을 본다면은 영양적인 면, 즉 보면은 뭐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한다. 그 인체는 우리 60조 개 정도의 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식사를 통해 가지고 또 식사로 음식을 섭취해서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태학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유아기라든가 청소년기라든가 이런 발육기 이럴 땐 충분한 영양물도 공급을 해주고 뭐 노년기든지 또 아니면 청소년기든지 아니면 청년, 성인 모두 맞게끔 이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끔 식생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식생활 계획을 해서 영양적인 면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계획을 통해서 좋은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고 기호적인 면을 본다면은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또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먹고 싶다는 등의 동기가 또 일어나는 것이 기호적인 면이니까 기호와 식습관을 충족시키는 어떤 그 식사의 공급을 해라. 만약에 영양이 충분히 이제 균형 잡힌 어떤 영양적인 면이라 할지라도 기호도라든가 식습관을 어떻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런 영양적인 면도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호적인 면도 또 맞춰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어린이들한테 기호성을 돋궈줄 수 있는 식사가 노인들이라든가 청년들한테 맞지 않는다면은 그 연령대에 맞는 어떤 그 식사의 어떤 식사 내용이라든가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호성을 맞춰주라는 얘기가 되겠고, 즉 뭐 이렇게 음식에 대한 기호는 어떤 민족적인 배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기 두바이라든가 이런 아랍 계통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단 말입니다. 돼지고기라든가 술을 먹지 않고 뭐 비늘이 없는 식품들은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오징어와 같은 것들을 섭취를 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오징어 제볶음이라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족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그 다음에 가족 식습관, 살고 있는 어떤 그 자연적인 환경, 사회 경제적인 환경, 교육, 종교, 경험 등에 의해서 어떻게 습득되어진 것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다 고려해서 이 기호적인 면을 식생활 관리하는 어떤 그 목적에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은 경제적으로 예산에 맞는 합리적인 식품비를 지출을 해라. 개인의 수입이라든가 집단급식소의 식비 예산은 실제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으로 좋은 식사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식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식품을 선정을 한다든가 구입 방법이라든가 또 조리법, 좋은 분위기 조성 등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고, 동일한 비용이라면은 영양가가 많고 오염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런 것은 결국 이 식생활 관리자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비용이라 할지라도 식생활 관리자의 노력이라든가 정성을 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차려지는 어떤 음식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식생활 관리자가 물가라든가 시장에 대한 정보, 시판 제품에 대한 신선도의 감별, 가공식품의 상표를 감식한다든가 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위생적인 면은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사를 제공한다 이랬는데,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기에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제조되고 공급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양적인 면이라든가 기호적인 면 이런 것이 다 따른다 하더라도 위생적인 면이 기본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안전한 어떤 식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뭐 식중독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식이라든가 급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식중독 같은 것들이 상당히 대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위생적인 면은 아주 언제나 과장되다시피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식사 준비라든가 조리라든가 또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저장한다든가 할 때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능률적인 면에서 본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한 어떤 능률적인 식사 계획 및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업주부보다는 직업이 있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주부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서 능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생활 관리에 대해 소모되는 시간이나 에너지 문제는 식단 계획이라든가 식품 구입, 식사 준비, 뒷정리 등이 모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식사에 준비되는 시간은 가족 수라든가 식사의 수준, 음식 기호, 주방 설비, 기기 효율성, 식생활 관리자의 어떤 지식,
기술, 능력, 식품 구입 예산 등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주방 설비 기구 같은 것들이 능률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면 훨씬 더 식사 시간도 또 단축할 수가 있겠고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환경 보전 면에 있어 가지고는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또 전 과정에서 에너지의 자원화라든가 자원을 사용하고 폐기물 발생, 자원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을 해서 이 환경 보존을 고려하는 그런 식생활 관리를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자원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을 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지구를 온전히 참 어떤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또 우리 현재의 우리들도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려면은 환경 보존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겠죠. 불필요한 어떤 그 과잉의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코 쿠킹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 관리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어떤 거 제가 다른 우리 똑같은 이거 우리 파워북인가 여기서 지속 가능한 식생활 관리라 하는 그 책에 제가 캡처를 해가 봤는데 우리가 식생활 관리를 하더라도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이제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최근 환경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 환경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하고 자원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하고 그래서 서스테이너버리티라고 합니다. 1987년 유엔 환경계획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언급된 이 용어래요. 이 용어가 인류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환경정책과 개발 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 지속 가능성은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는 과정이나 능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전환된 토대에서 기존의 식생활 관리 목표를 다시 검토하거나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항상 이 환경 보존 면에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을 유통할 때에 장거리 농수산물의 경우보다는 수송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이라든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로컬 푸드를 이용한다든가 하면은 훨씬 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고 또 식품을 소비할 때 식생활을 계획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면은 음식물 처리 비용이 적게 든다든가 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서 결국은 대기라든가 수질 오염을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결국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관리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식품 선택, 구입, 관리, 보관, 조리, 식사, 설거지 같은 이런 식생활 전 과정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어떤 그 폐기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에코 쿠킹이 라고 할 수 있고 녹색 식생활 지침 중에서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생산할 때 식물을 노지 재배할 때보다도 가온 재배하면은 온도를 넣어주고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우스 재배를 한다든가 하면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에너지는 결국은 많은 어떤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인해가 결국은 환경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고 식품 유통을 할 적에 장거리 농수산물을 이용을 하면은 수송에 필요한 에너지가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왜 그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것들이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많이 활성화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 됐다고 자꾸 알람이 오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녹색 어떤 식생활 지침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